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에 you.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이 얘기가 덩치가 커서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를 다 못했어요. 하여튼 그 조금 약간 그 좀 산만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이걸 조금 더 다듬어서 이제 앞으로 그 강연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좀 고심을 했습니다. 한국의 보수 내일을 위하여 했는데 이제 전에 이 비슷한 강연을 우리 저 정준호 대표님께서는 이 한국의 보수 그 진짜 정체 이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선정적인 제목을 붙여주셨고요. 원래 이 비슷한 강의를 뭐 몇 번 했는데 그때 이제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한국의 보수 내일은 있는가 이제 그랬어요. 저건 의문이 이제 많이 튀어나올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왜 안 없어지나?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2017년 뭐 김기춘 또 박근혜 이렇게 연달아 구속되던 그런 상황, 이제 보수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점이었죠.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 파문 이후에. 그래서 아이고 저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도 계신데 뭐 이제 뭐 각 언론마다 그러니까 저 보수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보수 정치 세력의 변천을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의 세력이라기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있을 때 자유당, 박정희가 있을 때 공화당, 그다음에 전두환이 있을 때 민정당, 그리고 3당 합당을 해서 이제 노태우가 민자당을 이끌었고, 그리고 김영삼이 정권 바꾸면서 이제 또 신장 개혁을 해서 신한국당, 그다음에 이해창 체제가 되면서 한나라당, 박근혜 때 선두기당, 이명박만 당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대표 인물이 사실 없는 셈이죠. 그래서 황교안을 데리고 나왔는데 뭐 많은 정치 평론가들 예상이 저거 다음번 총선 체제 전에 끝난다. 총선 체제가 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황교안 갖고 총선 못 치르니까 끌어내릴 것이다. 뭐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뭐 정치권에서 가장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정당이 이념 정당이나 계급 정당이 되질 못하고 인물 중심으로 부침을 거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보수 세력이라는 게 거대한 세력으로 존재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취약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6.13 총선에 지방선거에서 이제 저는 6.13 선거보다 더 앞이죠. 그냥 이제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신보수주의 뭐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들겠습니다. 혁신 선언문도 발표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혁신 선언문 발표하기 전에 유석춘 교수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혁신위를 유석춘 교수가 맡기 전에. 근데 저한테 와서 박정희 기념관 쪽에 와서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제가 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아유 오시라고 우린 한 교수 같은 분 얘기를 들어야겠다. 이제 그래서 그래서 어느 분들이 모이십니까? 대중강연입니까? 했더니 대중강연은 아니고 자기네들의 좀 핵심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서 모이는 분은 크지 않다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서 박정희 시대의 공안 통치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심 기대를 했던 게 이분들이 이제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부르는 걸 보니까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나 보다 하고 갔는데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 한 10분이 모였는데 그래서 뭐 정말 한 4시간 정도를 거의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뭐 이제 크게 하여튼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전혀 맡기셨네 이제 했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유석춘 교수가 혁신위원회도 이제 를 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혁신위원 발표하는데 보니까 혁신위원이 뭐 7명인가 8명이었는데 그 자리에 왔었던 분이 너댓 분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야, 이 혁신이 제대로 될까 했는데 그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따라갔나요? 새누리당까지는 있었죠. 정두원 의원이 나와서 친박은 수고고 자유한국당은 곧 사라질 것이다. 뭐 곧이라는 게 그래도 저렇게 하고서 한 1년 반, 2년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는 아직 버티고 있는데 뭐 다음번 총선을 봐야겠죠. 다음번 총선, 내년 총선에서.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참 묘해요. 지금 민주당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이제 태도를 보면은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정권이 유지될까? 우리 전성인 교수가 한번 제대로 비판을 했었습니다만, 아니 국민들이 뭘 좀 제대로 하라고 팍팍 밀어주겠다고 하는데 어영부영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관료들이 짜놓은 그 정책을 들고 나오니 이거 어쩌란 말이냐 하고 탄식을 했었는데 저도 공감입니다. 근데 이 정권이 정말 잘해야 하는데 잘못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아요.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다음번 총선에서 이거 정권 유지할 수 있을까? 다음번 대선에 이거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게 지지율이 좀 잘못하는 부분들도 특히 20대들의 불만이 핵심적인 지지층이었던 20대가 이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변층이 오히려 그냥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그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 하고 있는 짓을 보면은 20년이 아니라 100년 집권도 가나요? 뭐 100년까지 몰라도 한 3, 40년 집권은 무난하겠다 싶을 정도로 자유한국당은 또 지금 헤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처지인데 왜 아까 제목을 이제 고심 끝에 내일을 위하여라고 했던가요? 내일을 위하여라고 한 거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지 않습니까? 건강한 보수 세력이 만들어져야만 진보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보 개혁 진영도.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 보면은요, 역사의 진보를 실제로 이룬 건 보수 세력이 집권했을 때가 많아요. 보수 중에서도 좀 제대로 된 보수 또는 위기의식을 감지하는 보수. 지금 저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전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간을 못하고 자기들에게 당장 조금 이익이 되는 거. 그러니까 5.18 망원 같은 거 하면 태극기 부대가 와서 와 환호해 주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게 정말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많이 듭니다. 한국의 보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다 함께 미래로 라고 외쳤지만 과연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유한국당에게 미래가 있는가? 그런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게 현실이죠. 자, 이거는 좀 색깔이 좀 더 선명한 걸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왕조표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이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왕조 길이가 비교가 안 되게 길죠, 우리는. 아니, 여기 이제, 우리는 기본이 500년이죠. 조선 500년, 고려 500년에 신라는 1000년이에요. 근데 중국은 보면은 200년, 300년마다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 왕조의 수명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바뀔 때 확 바뀌어요. 만리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방어수단이지만 저게 200년, 300년마다 한 번씩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북방민족이 들어와서 정원을 확 제패하니까 똑같이 귀족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한국하고 달랐었던 게 뭐냐면은 거기는 한인이 잡고 있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금나라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한인들을 다 쫓아내고 여진족이 와서 귀족을 하는 거죠. 그 한인들은 이제 관료로서 뭐 여전히 뭐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여진족이 제패를 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한족이 몰아내고 나면은 한족 천하가 됐다가
다시 뚫리면 어떻게 돼요? 거란족이 뭐 들어오면 거란족 세상이 되고, 또 몽고가 들어오면 몽고 세상이 되고, 다시 청나라 들어오면 또 여진족 세상이 되고, 그러다가 한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니까 200년마다 한 번씩 대폭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 신라가 1000년을 버티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여초에 우리 역사에서 전환기라고 하지만, 그리고 새로운 세력으로 호족이 등장했다고 하지만, 호족이라는 게 신라 귀족을 몰아내고 된 게 아니죠. 신라 귀족이 있는데 변방에 있던 게 몇십 집이, 전에는 그 신라 귀족이라고 하면 한 뭐 10집 정도라고는 할까? 가문 10개 정도. 그다음에 여기에는 한 4, 50개 정도가 이제 더해지는 게 그게 고려 귀족이에요. 고려의 호족. 그러면서 귀족제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제 쭉 그게 500년을 내려오다가 여말 선초가 되면서 우리 신흥사대부가 등장을 했다고 배우죠. 그래서 신흥사대부가라는 세력이 등장한 거 맞지만, 그렇다고 고려의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했느냐? 왕씨만 쫓겨났어요. 왕씨만. 고려의 권문세족은 그대로 있고 신흥사대부들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층의 저변이 좀 더 넓어졌을 뿐이지. 자, 그러면은 그러고 이제 조선이 돼서 조선이 또 500년을 버텨요. 그럼 조선의 양반, 뭐 조선 후기에 신분제 변동이 있었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얘기가 있지만, 양반이, 진짜 양반은 그대로 있었어요. 국가를 상대로 할 때의 어떤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에서의 양반이라는 개념이 흔들린 건 맞지만, 실제 향촌사에 가면 양반 그대로 버티고 있었죠. 그러면은, 자, 일본이 들어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러면서 그때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양반은 일소가 됐느냐? 아니거든요. 양반 계급 그대로 있고, 일제가 양반을 일종의 우대해주면서 통치의 하위 파트너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도 교체가 제대로 안 됐죠. 그러면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친일파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독재 청산했나요? DJP 연합하느라고 해서 보수 세력 그대로 살아남았고, 그 뭐 정권을 내줬을지 모르지만 사회적 헤게모니 여전히 그대로 갖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 하면, 우리는 신라 시대 이후로 한 번도 진짜 판가리를 해보지, 물갈이는 좀 했을지 몰라도 판가리를 해본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 지배층의 여란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 하다가 두 가지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오뎅. 자, 오뎅 다들 좋아하죠. 오뎅은 다들 좋아하는데, 이제 포장마차에서들 많이 파는데, 뭐 요새는 포장마차 영업을 몇 시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때 보면은 뭐 한 7시, 8시쯤에 포장마차 끌고 나와서 새벽 4시, 5시까지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영업을 하는데, 저 오뎅통이 말이죠, 한 번도 통을 안 비워요. 아주머니가 나와서 오뎅을 끓이다가 오뎅이 팔리면은, 꽃이 많이 팔리면 꽃이 집어넣고, 국물 쫄아들면은 물 더 붓고, 그 다음에 맛이 좀 싱거워진 것 같다 싶으면은 양념장 좀 더 풀고, 그러면서 아침까지 그대로.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건 아니죠. 변화가 없는 건 아니지만 물 더 붓고 뭐 하지만, 저 통을 한 번도 비워본 적이 없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구상에서 제일 생명이 길다는 게 바퀴벌레 아니에요. 종으로서 살아남은 거. 그러니까 우리 저 선덕여왕에서 이제 화백회의 하는 장면, 신라 귀족들이죠. 저 신라 귀족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근본적인 물갈이가 진짜 됐는가, 그걸 의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보수의 역사가 세다는 거예요. 왕조 한 번 섰다 하면 기본이 500년인데 그만큼 사회변동이 어렵고 보수가 힘을 발휘해온 게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가 보수가 없어졌느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수의 위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 한국의 전통적인 보수 세력은 어디로 갔느냐, 그걸 좀 살펴볼게요.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